안녕하십니까. 백다희 아나운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군요.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이제. 예, 바로 시작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진짜 너무 덥습니다.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서입니다, 오늘. 자, 그래서 이제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무려 18일 빠른 거라네요. 내일은 더 덥답니다. 서울 낮 기온 무려 36도. 바깥에 나가지 마십시오. 더워도 집이 100배 낫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사의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갑니다. 자, 인천 1호선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복권을 뭉텅이로 꺼내서 긁어대더니 꽝된 것만 저렇게 자리에 버리고 가버렸네요. 진짜 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신 김미라님. 자,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아이들도 많은데 아주 그냥 껴안고 비비고 영화를 찍고 앉았네 그냥 하신 김채희님. 자, 울산에 있는 별다방인데요. 사람들도 많은데 저렇게 발을 올리고 자고 있습니다. 종 내리고 잠게 하신 김형민님. 자, 강원도 원주 워터파크 왔는데요. 수영장 입구에서 딸내미가 갑자기 깍 비명을 지르길래 뭔가 했더니 세상에 뱀! 손님들 혼비백산에서 완전 난리 났어요 하신 한희정님. 자, 제부랑 사촌 동생이 춘천 서면 계곡에서 저렇게 물싸움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자, 더운데 이거 보시고 다 시원하시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생일인 거 안 비밀 하신 신은자님.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가는 곳마다 칙칙. 자, 도심에서 펼쳐진 충격적인 행각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을 돌면서 벽에다 무언가 칠하는 저 남성. 자, 이번엔 은행 ATM 앞에서도 옆으로 가서도 자, 이번엔 엘베 버튼에다 대고 파란색으로 낙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디론가 탁 저렇게 내려서 가죠. 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누가 자꾸 뭘 칠해요. 자, 찜질방 이곳저곳을 지금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바로 그때 야, 이놈인가 저놈인가 488은 너지? 딱 걸렸다. 파란색 옷 입어서 파란색 라카를 칠했던 걸까요? 토굴방에서 검거 완료했어요. 자, 똑같은 라카칠을 해도 그래피티는 뭔가 그림 같기라도 하지. 이건 그냥 낙서잖아요. 네, 이 남성은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무려 3일 동안이나 서울 종로구의 수십 곳을 라카칠을 했습니다. 은행 ATM 기기부터 주차장 벽, 엘리베이터 안, 그리고 주차된 차량까지 모두 22곳을 라카로 칠했는데요. 피해 금액이 무려 약 1,5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신고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남성 행각을 연쇄 재물 손괴 사건으로 보고 CCTV를 통해서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사건 발생 사흘째인 5월 27일 라카를 뿌린 사람이 찜질방에 들어갔다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 수색 끝에 이 토굴방에 누워있던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자, 저 라카칠. 사회적인 저항의 의미, 혹시 무슨 심오한 뜻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자, 원래 그래피티, 라카를 이용해서 낙서하라고 아트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보면 못 그렸어요. 너무나. 아트는 무슨 아트예요? 그냥 막 낙서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고 있는데 동기를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반복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재물을 손괴하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드는 거고 훼손하는 거잖아요. 손괴죄가 성립하고요. 지금 검찰에 구속된 상황이고 송치된 상황이고 아직까지 왜 저런지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검거는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 짓을 했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위험한 산책. 자, 대낮에 도로 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를 사행하는 차량. 그런데 오른쪽에 개 2마리가 쫄래. 자, 자세히 보니까 트렁크 쪽에 목줄을 묶어놓고 개 산책을. 자, 그중 한 마리가 취하려고 주저앉았는데 계속 전진. 그러자 질질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난 4일 날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목격된 장면인데요. 보신 것처럼 반려견 2마리를 차 트렁크 쪽에 목줄을 옮겨서 산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보자분도 말이 산책이지 저거 차 바퀴 깔릴까 봐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라는 거고요. 이 반려견들이 따라가다가 이제 마킹을 하거나 아니면 대변을 보려고 잠깐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끌고 가는 바람에 바닥에 긁히는 모습까지 저렇게 아이고.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자, 그런데 차가 저렇게 서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알고 저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박 변호사님? 그렇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고 저기가 시골길이긴 해요. 한적한 곳이긴 한데 그 직전에 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차들 간다 그러면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저게 지금 동물보호법 학대 이 부분도 참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 내려가지고 걸어가야지 저거를 차에 그걸 실어가지고 조금만 속도 내다가는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다른 차 왔을 때도 문제가 될 저 수가 있고. 화물칸에 개를 그래서 태워도 그래요. 그것도 문제인데. 그럼에도 저게 반복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요. 이게 범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아, 박진영 또 비닐바지. 아, 지난 주말 정말 더우셨잖아요. 그래서 더욱 뜨거웠던 것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워터밤 페스티벌. 와우, 예. 자, 엄청난 명장면 또 엄청난 뒷얘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워터밤 이 퀸 권은비 씨 그리고 카리나 씨 못지않게 화제를 몰고 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죠? 네, JYP 박진영 씨입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워터밤 서울 2025가 열렸는데요. 워터밤은 물놀이와 공연을 동시에 즐기는 여름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그룹 2NE1과 가수 박진영, 권은비 등 수많은 스타들이 왔는데요. 그중 4일에 참석했던 박진영의 의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진영은 핫핑크색 시스루 홀터넥 상의에 핑크색 비닐바지와 고글도 썼는데요. 비닐바지는 과거 박진영이 입어서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에는 선정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지만 어느새 박진영의 시그니처 의상이 됐습니다. 박진영은 앞서 워터밤 준비 과정부터요. SNS에 뭘 입을지 알려달라 이렇게 올렸는데 팬들과 동료 가수들이 당시 비닐바지를 추천을 했습니다. 박진영은 너무 뻔해서 다른 의상을 입고 싶다고 답했지만 공연 당일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의상도 몸도 준비가 됐다면서 무대 의상과 77.65kg이 찍힌 체중계 사진도 같이 올렸는데요. 결국 비닐바지를 입고 이 팬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저 워터밤 행사를 하려고 체중 관리까지 저렇게. 아, 박진영 씨 71년생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하고 54살 동갑입니다. 예. 아, 물론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도 제가 벗은 몸을 잠깐 봤었는데 와, 몸에 근육이 완전 장난 아님. 자, 관리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자, 박상희 교수님. 아, 네. 진짜 54살에 비닐바지를 입었어 지금. 그러니까요. 박진영 씨는 진짜 이런 부분 자기 관리는 진짜 인정을 해줘야죠. 사실 저는 아주 옛날에 박진영 씨 데뷔하기 전에도 봤었고 아, 그 진짜? 후에 데뷔한 후에도 봤고 제 또래 가수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브라운 가든이나 이제 행사에서 보는 건데 정말 별로 변함이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노력과 자기 관리, 뭐 사업도 잘하니까요. 그런 어떤 진짜 자기 관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그 박진영 씨가 개인적으로는 저희 고등학교 선배인데 물론 학교를 같이 다닌 뭐 시점은 없었습니다만 진짜 저희 고등학교에서도 완전 레전드. 네.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오. 그때 학교 축제에서 학교 건학일에 가장 많은 외부인들이 왔습니다. 본인 학생회장이 춤을 췄어요 그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지 않습니까? 비닐 바지요. 일반인이 입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없어 보이는데 박진영 씨가 입으니까 야, 저게 예술로 또 승화가 되는 모습. 부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 입으면요. 노숙 같은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범죄죠. 큰일 납니다. 예. 너무 부럽습니다. 양 변호사님도 뭐 동갑내기로서 한 말씀. 아니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모습 모범이 돼 주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들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내 생각은 안 했어. 야,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5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 없이 반려견과 셋이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주말에 남편이 회사 직원들이랑 홍대로 서울 구경 겸 콧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모두 50대 남성들인데 오랜만에 20대들처럼 돌아다닐 생각에 설렌다고 해서 저도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서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저녁 먹으면서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늦어서 기다리다가 먼저 잠들었어요. 남편은 새벽 2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왔고 그런데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는 쇼핑한 것들을 늘어놓으면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여주길래 우정 반지냐고 물었더니 그냥 예뻐서 샀어 이러더라고요. 새로 산 티셔츠도 동료 직원이 같이 사자고 해서 샀다면서 신나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소에 어디를 가도 항상 남편 먼저 생각하고 예쁜 게 있으면 남편과 커플로 사서 선물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가 산 건데 뭘 그러냐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직원은 딸이 좋아하는 인형 찾으러 돌아다니고 아내 줄 옷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것만 사와서 자랑하는 모습에 서운해서 방에 들어가서 한바탕 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지 달래주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계속 마음에 남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양지열, 너나 나나 40 넘어서 만나서 늦게 만난 만큼 더 압축적으로다가 매일매일 연애하듯 살자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내 친구들이 나 얼마나 놀렸는지 너 알아? 어딜 가든 맨날 신랑 거 같이 산다고. 부러우면 니들도 서방 거 사 이것들아 하면서 나 진짜 행복했다.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동그라미. 야, 이거 정말 좋아요. 자, 다음 남편입니다. 여보, 아유, 참말로 진짜, 나도 내 마음에 드는 거 사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살 때마다 자기 거랑 쌍으로 사냐. 기껏해야 10,000원짜리 티셔츠랑 40,000원짜리 이 반지 하나 산 거. 알았어. 미안해. 뭐 사줄까? 야, 근데 말이야, 당신 혹시 갱년기 왔냐? 이 상황 나 좀 이해 안 된다. X. 양 변호사님. 글쎄요, 일단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가면 제 것만 사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각자 취향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괜히 엉뚱한 거 사가면 혼나요. 그래서 다른 걸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을 해주거나 그런 편인데 여기 10년 차라니까 서로 스타일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잘 사오다가 갑자기 안 사온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남편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뭘 사오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서운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10년 차 부부 정도면 서로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더 반기는지 아실 텐데 갑자기 서운해 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서 X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저는 이게 좀 드릴 말씀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 네, 하세요.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속이 좁으신 게 아니라 속은 좁으신 거랑 관련 없이 좀 관점을 바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부부가 됐던 자녀가 됐던 분명히 따로 또 같이여야 하거든요. 늘 같이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고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늘 따로면 외로울 수밖에 없고 뭔가를 이뤄내기 어려워서 가족이 건강하려면 정말 따로 또 같은데 그냥 이 남편이 이날은 친구들하고 그냥 따로 개인의 삶을 좀 산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이 좀 중요한 요소라서 남편이 이때는 그냥 자기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나 보다. 나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티셔츠나 나를 위한 반지를 좀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랑 애정이랑은 저는 큰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셔도 좋다는 말씀이네요. 네, 뭐 비슷한 취지인데요. 사실은 잘못 사왔다가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양 변호사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돈이 제일 좋아요. 또 울고 있으면 돈을 주면 또 깰 수도 울음이 그칠 수도 있다는 지금 생각도 사모님 보고 계실 아니 텐데.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안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울음을 흘리고 있다면 사실은 똑같은 어떤 금액을 준다면 또 울음이 그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그런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한테 명확하게 이해는 시켜줘야 된다. 내가 지금 왜 울고 있고 근데 이 남편하고 정확하게 대화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은 아마 그 고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고요. 당신은 감성적인 사람. 그 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편을 들었고 미혼은 또 이 아내분 편을 들었어요. 네, 저도 서운할 수는 있지만 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좀 그랬던 게 이게 아내가 울고 있을 때 아무런 이야기나 행동을 하지 않은 거에서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동그라미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다들 가족들 거 챙기는데 아내 거 하나는 사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댓글도 예. 볼게요. 은정정님, 남편이 잘못했네요. 둘이 사는데라고 하셨고요. 손공주님, 백화점 가서 더 좋은 거 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옥기훈님은 속이 좁습니다. 그냥 재밌게 놀다 왔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라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초등학생 딸이 친구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딸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영상을 찍고 욕설과 폭행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 따님이 이제 작년부터 친구들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친구들이 평소 딸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라고 해서 더 충격이 크셨다고 해요. 네, 제보자가 이 사건을 인지한 건 지난 3월 초였습니다. 당시 딸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이걸 고치는 과정에서 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딸의 휴대전화에 이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돼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포함해서 화장실에서 이 볼일을 보려는 모습 등이 촬영돼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찍어준 걸로 보여서 정말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딸에게 물어보니까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은 다른 반 여자아이 2명인데 딸은 이 친구들과 평소 방과 후 진행되는 늘봄 교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해서 더 충격이 컸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 1학기까지만 해도 3명이서 잘 지냈지만 제보자 딸 이야기에 따르면 작년 2학기 때부터 둘 중 한 친구의 폭력적인 성향이 심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는 당시 딸한테 그 친구의 폭력성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서로 장난치다가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장난이겠지 하셨대요, 처음엔. 그런데 이 따님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동영상을 보고 나니 아하, 이게 아니구나. 자, 제보자 이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죠. 여자애들 2명이서 성기를 폭행을 하고 때리고 저희 딸 핸드폰으로 화장실 데리고 가서 바지 내리고 성기를 다 찍고 그거를 한 4번을 한 학생은 찍었고요. 다른 한 가해자 동영상 찍을 때 한 번 옆에서 같이 있었고요. 친구끼리 장난치다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번만 더 그러면 선생님께 얘기를 해라 했는데 애가 겁이 나가지고 얘기를 못했다 그러더라고. 더 심하게 맞을까봐. 근데 만약에 가해자 학생 핸드폰을 찍었으면 저는 영영 몰랐겠죠. 애가 얘기를 안 했으니. 자,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 변호사님, 딸의 휴대폰으로 찍었기에 아버님이 그걸 볼 수 있었다. 상상도 못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지난 여름부터 올 초까지 그러니까 늘봄 선생님만 자리에 안 계시면 중요 부위를 주먹이나 발로 때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로 가서 이제 바지를 내리거나 아니면 볼일 보는 수업 이런 것들을 한 4차례 정도를 촬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 촬영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도 함께 있는 것 같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아이가 이제 심상담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부끄럽다는 거고요. 자기보다 힘센 친구들이라서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거절하고 싶었어도 무서워서 못했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친구 관계가 단절될까 봐 그것도 걱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셋이 진짜 친구여서 서로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라면 다른 친구도 비슷한 일을 했겠죠. 하지만 저런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촬영은 제보자의 딸에게만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모든 영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고 이걸 뭐 어떻게 저희가 최대한 편집을 해서 아무튼 지금 저희가 이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이 상황이 영상으로 다 지금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뭐 보여드릴 수는 없다는 거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결국 학폭위가 열렸고요. 네. 강제 전학 조치가 취해졌어요. 자,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생입니다. 지금 시기라든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위 징계 조치는 좀 셌습니다.
징계 조치 3가지인데요. 1호 서면 사과하고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또 8호 전학 조치까지 지금 된 상황인데 가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고요. 행정심판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정지 모두 기각돼서 결국 다른 학교로 이 두 학생 전학을 갔고요. 행정심판 청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행정심판 청구까지 했습니다. 이 가해 학생의 부모 측에선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뭐 지금 처분을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찍고 와봐. 그러니까 이 피해 학생의 중요 부위를 촬영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이 가해 학생 측은 찍고 와봐. 야, 너 찍고 와봐. 말한 적은 있지만 자신들이 직접 이렇게 촬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피해 학생이 혼자 스스로 찍어서 보여준 거란 얘기죠. 자, 이에 대한 이 피해 학생 부모님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솔직히 일어난 일을 우리 애인데 다 뒤집어 씌우는 입장이고, 앞에서 두 손을 내릴 때 그 맞은편에서 찍고 있는 거 보셨죠? 두 손으로 자기 바지를 내리는 게 찍혔어요. 앞에서는 찍으면서 웃는 모습도 있고. 근데 우리 애가 찍어서 자기들인데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모든 걸 다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자기들도 도와달라 울면서 앞에서 잘못을 시인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자기들도 변호사 삼면서 자기 애는 인정 못하니 자기 애도 잘못한 게 없다, 오동하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영상을 봤더니 교수님, 네. 이 피해 학생이 두 손으로 바지를 내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본인의 두 손을 이렇게 내린다는 거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찍었다? 내가 찍은 건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가해 학생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거나 뭐 그렇다고 해도 이게 거의 장난 같은 너무 경미한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한 처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 아이가 화장실에 같이 따라 들어가거나 그걸 찍어준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뭐 찍고 와봐, 찍어볼래, 뭐 요 정도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중요 부위가 담긴 사진을 피해 학생 휴대전화의 잠금 사진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그런 것도 이 피해 학생한테는 너무나 이제 수치스럽고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행정처분을 청구한 걸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좀 말씀 좀 이어주시죠. 저 축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피해 학생이 이제 중요 부위 폭행당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허벅지를 툭 친 거다 이렇게 가해 학생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리고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 연필 손등을 찍는 그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한테 가해를 가한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피해 학생, 가해 학생들 다 친했기 때문에 뭔가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방적 폭행을 인정할 수 없고, 영상 자체도 피해 학생이 직접 찍어서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집행정지도 했었고요.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요거는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정말 저희가 참 이걸 전해드리면서도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일이고, 또 이게 진짜 이 가해 학생 측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을 않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까지 지금 오게 됐는데, 이거 양 변호사님 좀 어떻게 전망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이제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건 가해 학생들이 본인들이 받는 징계가 너무 위중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지금 제보자, 그러니까 딸의 부모님들조차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고, 아이는 당연히 뭐 지속적으로 상담이라든가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거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왜 너무 저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기보다, 이건 뭐 그냥 제 100% 추측입니다만, 예. 그 갑작스럽게 폭력성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다른 친구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까지도 좀
의심되고 걱정스러울 정도의 저도 이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저희가 계속 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필리핀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빈민가 아이들을 돕는 한국인 남성. 유튜브를 통해 직접 아이들의 집까지 찾아다니면서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공개해 왔는데요. 지금 11살입니다. 곧 12살이 될 텐데요. 어여, why no school? Why no study? No rice house. No study? No study, no 올라가. 남성은 아이들의 용돈을 챙겨주고 쌀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성의 선행 뒤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대체 이 남성은 필리핀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뭐 주말 사이에 기사로도 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필리핀의 한 빈민촌에 살면서 현지 아이들을 도와왔던 걸로만 알고 있었던 한국인 남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양 변호사님. 일단 여기는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라는 섬에 있는 곳인데 저기 자체가 워낙 좀 빈곤한 곳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한국인 남성인 거고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도 가르쳐 주고요.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은 직접 글을 읽고 쓸 수 있게끔 돕는다거나 사회에 나갈 때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게 돕고 또 후원금을 모금을 해서 그 돈으로 뭐 집에 뭐 쌀도 나눠주고 용돈도 주고 또 집을 수리하거나 치과 치료 같은 거 받게 도와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어 왔던 겁니다. 그렇게 알려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원금 받은 걸로 새로운 공부방 아마도 지금 영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부방으로 이전했다. 후원 감사드린다. 후원금이 뭐 1,000만 원이 넘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아까 보셨지만 가정 방문도 직접 해서 아이들 돌보기도 하는데 저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냐면 가정 표현이 너무 어려워서 그 보여준 아이의 언니가 13살인데 20살짜리한테 시집을 갔다. 이 아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렸던 사람입니다. 아, 유튜버 필휴입니다. 필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매일매일 방송을 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그래서 공부방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막 이런 걸 막 라이브로 보여줬는데 얼마 전 이 유튜버 필휴 충격적인 두 얼굴이 밝혀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미라클 베이비. 자,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예, 말 그대로 미라클 베이비입니다. 저한테는 뭐 첫 번째 애기입니다. 제가 55살인데요. 예, 첫 번째 애기입니다. 저는 뭐 자식 없이 살다가 갈 줄 알았는데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참. 애기가 일찍 이렇게 칠삭동이로 태어난 것도 뭐 다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눌러붙어서 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이죠. 말 그대로 이제 너무 어린 엄마가 너무 어린데 제 잘못된 행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생각이 없고요. 어떻게 되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해결해 나가고 그럴 겁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자, 유튜브 라이브에 본인이 지금 보였는데요. 55인데 첫 아이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그 아이는 좀 일찍 태어난 것 같아요. 29주 만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미라클 베이비 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상대가 놀랍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나왔는데 그 가정 방문했지 않습니까? 공부방에 다시 오라고 불렀던 소녀인데 이 소녀가 13살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14세 때 14살 때 출산을 했고 지금 이 남성하고는 한 4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후원금으로 아이를 이렇게 출산했다고 감사 인사도 전했고요. 뭐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죠. 자기가 잘못한 건 알지만 절대 도망가지 않고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라고 그 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10대 초반이 된 소녀를
한테 저짓을 하고 난 뒤에도 아니 뭐 보세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뭐 정말 뭐 멋진 척 하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후원금까지 받았습니다. 자, 저희가 저자의 다른 영상도 확인을 해봤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작은 아이, 여자아이가 지금 아기의 엄마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그 소녀의 집에 찾아가서 왜 공부방에 오지 않느냐, 공부하지 않으면 용돈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때도 보면 너무 어린, 뭐 제 눈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데 13살? 그때가 13살이었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작년 10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4일에 29주 만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저 분홍색 옷을 입은 아이가 그 엄마예요. 너무 어리잖아요. 우리나라 13살 아이보다도 더 어려 보이는데 어쨌든 13살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저 때 다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대요. 근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계속해서 왜 공급방 안 나오냐, 그러니까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지를 않더라고요. 가해자잖아요. 뭐 글루민 성범죄, 전형적인 글루민 성범죄인데 가해자를 보고 싶지 않고 무서웠겠죠. 그래서 저 아이가 14살에 출산을 한 겁니다. 저 아이는 정말로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할 것이며 또 29주에 태어난 또 베이비도 미라클 베이비가 얼마나 아니고 얼마나 사실은 약하고 보호가 많이 필요한 상태겠어요. 도대체 무슨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희가 일부러 뭐 그 산모가 누구인지, 그 13살짜리 소녀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바로 뭐 누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도 전하지 않을게요. 저도 이제 영상을 봤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13살짜리 소녀의 아이들의 체구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진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애가 애를 낳는다. 정말 딱 그 짝이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자의 이 라이브 영상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기가 막혔던 건 왜 필리핀에 갔을까? 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살다 보면 고독사 할 것 같다. 저도 50대 싱글남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 나름대로 고독사 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기 필리핀에 와서 지내보니까요.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나이든 싱글남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도 여기 필리핀에서 하루하루 지낼수록 마음이 편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사람이 말이죠. 이름이 정휴근입니다. 네. 한국에서 대리기사 운전하다가 무슨 방송에 인터뷰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근데 아무튼 뭐 지금 몇 년 전에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고독사 하지 않으려고 뭐 이런 쓸데없는 말, 뭐 정말 진짜 말도 안 나오네, 진짜. 자,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거는 꼬리가 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필리핀 현지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있습니다. 이 남성이 계속 미성년자하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또 동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본인이 뭐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동거 중이고 그 소녀하고 그 생물학적 또 그 아이의 아버지인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필리핀도 이게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성의 착취, 학대, 또 아이하고 또 그 태어난 2개월 된 아이 소녀 두 사람은 구조가 되고요. 이 남성은 6월 11일 날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착취, 차별금지, 인신매매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입니다. 자, 그 양 변호사님, 필리핀에서 이거 중범죄 아닙니까? 중범죄입니다. 아까 저 남성이 필리핀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필리핀이 오히려 형벌은 더 강합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되잖아요.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의 그 의제강간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성년자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설령 합의한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성폭행으로 보거든요. 필리핀도 그 기준 2022년에 16살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저기에 딱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요. 필리핀 현지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온라인 성착취, 아동 성착취로 분류를 해서 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글쎄요,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요? 그 감옥에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예, 종신형입니다.
자, 그리고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정말 이 동남아 이상하게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성착취하는 뭐 라이브 방송하면서 후원금 받으면서 하는 미치광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저희가 근데 그걸 차마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사건 반장에서 한번 방송하면 그걸 막 훈장처럼 더 막 그러니까요.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제발 그런 놈들 이렇게 해서 경종을 울려달라 하시는데 네.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또 돈벌이 수익에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유튜브도 사실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후원금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 보도할 수 없는 거, 또 이렇게 우리가 사건 반장 알릴 수 없는 것 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한 남성이 누군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4차선 도로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데요. 도로 한복판에 한 여성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별별 상담소에 온 이 사연 정말 좀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 사연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양 변호사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사연자분은 30대 남성입니다. 그리고 아내분을 대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연애한 끝에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내분 같은 경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원하던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주변에서 다 인정받는 그런 아내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운 그런 커플이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대요. 그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시험관 아기를 시도를 했고요. 결국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참 행복하셨겠어요. 네, 아내는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었고 출산 직전까지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분만을 할 때도 아내가 이제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천사들 데려올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분만실로 들어가는데요. 분만실 들어가기 전에 네. 남편에게 천사를 데려올게. 네,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40분 뒤에 아내가 피를 흘리면서 분만실 밖으로 실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전했는데요. 아내가 분만 도중에 심장이 멈췄다. 현재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고 전한 겁니다. 다행히 쌍둥이 딸들은 무사하게 또 건강하게 태어났지만요. 아내는 그날 이후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분만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보 천사들 데려올게 하고 들어갔던 내 아내가 네. 30분 만에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40분 만에인데요. 모든 게 달라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부모님한테 맡겨두고 정말 한 달 동안 아내를 돌봤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아내가 깨어났는데 의식이 회복됐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그 심장이 멈췄을 때 뇌 손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지능이 한 4살 정도 수준의 중증 뇌 장애를 좀 입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처음 만났을 때도 남편은 알아보지만 나머지는 다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아이들도요. 지능 수준이 아주 아이들도 뭐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지능 수준이 4살에 불과했고 결국은 남편이 이 4살 수준이 된 아내하고 쌍둥이 아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쌍둥이들이야 이제 당연히 신생하고 갑자기 성인이던 내 아내가 4살짜리 지능에 정말 또 아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제보자는 결국에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살펴야 되는 지금 존재가 3명이나 되잖아요. 아내와 2딸을 돌보는데 전념을 했고요. 아이들도 돌보지만 아내한테도 밥도 먹이고 대소변도 다 돌봐줘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내 너무너무 똑똑했으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을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알아보는 것보다 어쩔 때는 아이를 질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아이를 막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마음이 무너지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6살이 된 쌍둥이 아이들도 이런 엄마를 보면서 뭔가 무서워하고 본인보다 지능이 낮잖아요. 예.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겐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자, 제보자 남편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계속 집을 나가려고 해요, 밤마다. 치매가 있어요, 그 치매. 얼마 전에도 이제 4차선 도로 그 가운데 가드레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누워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이제 대소변은 이미 다 본 상태고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울고 있다는 얘기 듣고 살긴 살았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아유,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예. 네, 아내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밥을 먹고도 배고프다면서 울거나 또 고집을 부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내가 수시로 집 밖으로 나간다는 거였습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내가 몇 시간이고 사라지는 일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제보자가 잠을 자다가 아내가 없어진 걸 알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당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상황이었는데 우산도 못 쓰고 아내를 찾아 헤매다가 4차선 도로 항복판에서 가드레일 쪽에 누워있는 아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당시 아내가 정말 죽은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내는 대소변 실수까지 한 상태로 비를 맞으면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보통 이러면 주변에서 예.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들 하실 텐데 말이죠. 네, 정말 이렇게 더는 못 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이 제보자가 아내의 의료 기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걸 확보한 다음에 전문가한테 문의를 좀 해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15분 정도 늦게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이러면 결국은 의료 기록지에 따르면 병원 측 의료 소송, 의료 과실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얘기를 좀 하니까 병원 측에서는 우리 의료 과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필요하면 소송하라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보자 입장에서 현재 상황이 어렵습니다. 빚까지 지고 있고 또 가족을 돌보는 상태에서 파상 직전이고요.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는 없고요. 이 최근에 정부에서 출산사고 보상제도 시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거는 예. 아이들이 내성마비가 신생아 내성마비가 왔거나 산모가 사망했을 때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배상이나 보상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출산 사고 보상 제도라는 게 있지만 산모가 죽어야 사망해야 네,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해당이 안 되는군요. 살아 있고 중증 장애를 입은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이들 신생아는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지금 이 상황만으로 뭐 의료 기록지만 가지고 뭐 의료 과실이다 아니다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기도 하고, 국가에서 보상 체계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 아마 법을 만드는 쪽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만 그 취지를 따진다면 아이가 출생 도중에 이제 의료 사고가 아니더라도 뇌성마비를 겪는 경우가 있다라면 산모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라서.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사후적으로 지금 국가가 만든 거라서 이게 법을 고친다고 이게 구제가 가능할지 어쩔지는 잘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연자분도 이것저것 알아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방책을 못 찾으셔서 저희한테까지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먹먹하고 정말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네요. 국가가 2025년에 이런 경우를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없나 답답합니다, 진짜. 자, 교수님,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이혼을 할까? 뭔가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삽니까? 지금 저는 직업도 없어요. 근데 키워야 될 아이들은 멀쩡하게 지금 6살짜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아내라는 사람은 이 지경이고요. 어떻게 삽니까?
네, 그러니까요. 개인한테 맡겨서는 이 가정은 살 수가 없죠. 가정 내 보호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적 개입과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도와주어야만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어요. 이거는 남편이 무능하거나 무책임해서가 조금도 아닌 거죠. 남편은 아내를 지금 어떻게든지 지키고 싶어 하시는 걸로 전달이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아내를 장애인 시설 등에 맡기라고 권유하는데 본인은 절대 그럴 생각이 아이고. 없고 아내를 어떻게든지 지키겠다고 얘기하시는 정말 사랑꾼 남편입니다. 이미 6년 이상을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남편은 이미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번아웃 되어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아이들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불안하고 애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너무 좋지만 엄마가 좀 무서운 상태고 또 이 아내도 가출하고 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 돌봄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적 돌봄도 필요해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 그대로 간직하시면서도 뭔가 이제 시설의 도움이나 주변인들의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찾아보고 좀 마음을 좀 단단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자,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 주시네요. 네, 경미훈님은 제보자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냈을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나록도록님도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분위기 바꿔서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곡선 도로를 돌던 오토바이가 이렇게 끝쪽으로 휘청거리다가 쿵 하고 부딪히는데요. 그 충격으로 아이가 뚝 떨어지고 맙니다. 아이가 네, 아이가 쓰러진 채로 서럽게 울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오토바이는 다시 한번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길 끝으로 사라지는데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아이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안아듭니다. 그제서야 허겁지겁 달려온 아이 엄마가 아이 상태를 살피는데요. 아이 조심했어야지 커브길에서. 네, 맞은편에서 대형 버스가 오던 상황이라서 조심하게 피해가려다가 이렇게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갑니다. 평화로운 거리 위로 거대한 사자가 난입합니다. 저 뭐야? 도망치는 여성을 쫓아가더니 사람 뒤에서 덮쳤어. 확 덮쳐버립니다. 어떡해? 자, 이때 사자가 튀어나왔던 집에서 한 남성이 달려나옵니다. 네. 열심히 쫓아가 보지만 어. 그 사이 사자는 도망가. 더 멀리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도망가 버리죠. 먹잇감. 야, 이곳에서는 까다로운 규제와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이런 이국적인 동물을 기르는 게 지위의 상징이라고 여겨진다고 아니, 합니다. 지위는 무슨? 그러니까요. 이번 사고로 겨우 7살, 5살 된 두 아이와 아이들의 어머니 중상을 입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사자의 주인 경찰에 체포됐고요. 사자 야생동물원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아이 저런 걸 집에서 키우면 어떻게? 자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여긴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사람들 사이로 남성이 확 넘어지는데요. 몸을 일으키다가 그만 여성이 또 걸렸어. 넘어지더니 그 뒤로 달리는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 쓰러집니다. 아 대형 사고. 달려오던 사람들이 급하게 속도를 늦추고 옆으로 피해가는데요. 넘어진 충격이 컸던 건지 오지마, 오지마, 사람들이 오지마. 좀처럼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유 아프겠다. 자, 영상을 본 사람들은 스케이트 규모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게 그래.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게다가 안전장비도 또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꼭 잘 착용하고 안전하게 즐기셔야 합니다. 양 변호사님 예전에 롤러스케이트 좀 타셨죠? 저렇게 좁은 데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왜 저렇게까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물로 들어온 침팬지가 천천히 남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에 들린 과일을 반가워하는 건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과일은 둘째치고 이렇게 남성을 꼭 껴안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왜? 네, 깊게 포옹을 하더니 잠시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고는 다시 한번 또 따뜻하게 안고 있죠. 아무리 봐도 과일보다도 남성이 훨씬 더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요. 아, 무슨 사이예요 둘이? 네, 저 침팬지는 수년 전에 밀렵꾼에게 부모를 잃고 불법 거래까지 당했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보호단체에 구조되고 나서 보호사인 저 남성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줬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남성의 손을 떠나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지만 오랜만에 만난 이 사람을 잊지 않고 반겨준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아 글로벌 픽 정리하고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와우.
힘들어. 닭가슴살? 난 올 프로틴 있는데. 땡큐 땡큐. 신혜, 이거 먹어. 이것도 먹어볼래. 상체로 락토프리, 아르기닌까지 균형 잡힌 단백질을 채우다. 유케아 올 프로틴. 화장품보다 세포랩을 먼저 바르거라. 피부가 건강하면 무엇이든 마술이니. 피부를 바꾸는 세포랩 바이오제닉. 세포랩. 단콕이 내게 남긴 것. 고소 마셨어. 고수 더 주세요.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갤로그. 단백질 먹기 힘들다. 켈로그 프로틴 제로? 계란 4개 분량 단백질을 제로 슈거로 맛있게. 심지어 제로야? 강민경의 요즘 단백질.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사반 후반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와우, 예.